고등부에서 이제 수업 막 부지런히 마치고 또 잠깐 달려왔는데 고등부에서 현실적으로 지금 공부를 하고 수업을 하고 입시 준비를 하는 애들은 진짜 지금 자체가 그냥 리얼 데이터잖아요. 다 점수로 기재가 되고 대입에 반영이 되는데 문제는 아이들이 생기부 관련된 내용, 또 뭐가 기재가 돼야 되는지, 뭘 준비해야 되는지, 내신은 어느 정도로 따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이 잘 몰라요. 정보가 너무 부족해요. 그 상태에서 실전을 맞이하게 됐을 때 아는 데까지만 해도 제가 보기엔 6개월이 더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럼 그러고 나서 또 시작을 하려면 한참 또 멀어지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고입이든 대입이든 어떤 걸 준비하신 간에 사실 지금 중학교 2학년 인 학생들은 반드시 지금부터 좀 대비를 갖고 전략을 갖고 시작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생기부 학년이 몇 학년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중2죠, 중2. 왜냐하면 중학교 3학년 1학기까지가 이제 반영이 되는데 중학교 3학년 1학기는 마무리를 좀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고3도 고3 이제 3학년 1학기까지 총 5개 학기가 이제 반영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뭘 준비하나요? 자꾸 준비하라 그러는데 나중에 특강 얘기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특강 얘기도 하고요. 자, 근본적으로 이제 학부모님 모임들 많이 있으시죠? 지인들 많이 모이셔서 이제 공부에 대해서 많이 얘기 나누실 텐데요. 뭐 이런저런 얘기 나누십니다. 자유학기제도 뭐 하고 있고 했었고, 또 내신 성적도 중요하겠다. 또 절대평가로 평가 기준이 바뀌었고, 학교 생활기록부도 관리해야 된다. 요즘에 또 논술도 다 시키던데, 이러면서 이제 요소들이 좀 많습니다. 근데 이 요소들을 다 이렇게 경우의 수로 나열을 시켜보니까 굉장히 많은 경우들이 있지만은 실제로 얘네들을 정리하는 거는 바로 이 세 가지죠. 톱니바퀴 축을 보시면 제일 큰 축은 성적 만들기입니다. 성적을 안 만들고 딴 거를 한다. 웃긴 거죠. 기본이 돼야 된다는 거 다 아실 거고요. 자, 성적이 가장 큰 축이고요. 자, 성적을 큰 축으로 해서 두 번째가 바로 진로 만들기입니다. 자, 진로를 만든 다음에는 진로에 맞는 활동들을 만드는 게 그 다음 수순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살짝 이상하지 않으세요? 진로를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성적을 만드는 거 아닌가, 진로를 정해야 이제 거기에 맞는 공부를 시키고 이런 거 아니겠는가 하겠는데, 제가 먼저 여쭤볼게요. 우리 자녀분이 지금 중학교 2학년 혹은 1학년인데 얘를 딱 보니까 삘이 팍 오세요? 앞으로 무슨 전공을 할 건지? 전혀 안 오시죠? 그리고 애는 자꾸 축구선수 한다고 그러고, 막 남자들은 다 죄다 다 축구선수 한다고 그러고, 여자애들은 죄다 다 선생님 아니면 뭐 의사 아니면 뭐 변호사 이런 거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뭘 잘하는지 아마도 아이들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쭉 관찰을 해보셨을 겁니다. 근데 아이들이 뭘 잘하는지 적성과 취미를 다 이렇게 반영을 하셨을 때 다들 헷갈려 하세요. 그리고 뭘 잘하나 봤더니 뭐 음악을 잘한다, 미술을 잘한다, 재능이 있다라고 하시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학원 사업이 발달된 분야만 알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애들이 무슨 변리사 시험에 대한 뭐 체험을 했나요? 아니면 헤어 디자이너 체험을 했나요? 아니면 뭐 변호사 체험을 했나요? 할 수가 없었고, 결국 애들이 체험을 할 수 있었던 거는 미술학원, 피아노 학원, 아니면 축구, 이런 거는 그냥 학원 사업이 발달돼 있는, 노출된 가능성이 있었던 거고, 또 많은 아이들이 선생님이라는 직업을 선호하는 것도 가장 많이 봤던 직업이 선생님이기 때문이라는 결과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멋들어지게 무슨 드라마 한 장면처럼 얘는 내가 이것저것 다 시켜보고 진로 검색 뭐 MBTI 검사 다 해봤더니 얘가 경영경제 쪽으로 딱 나왔어,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무슨 전쟁이도 아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학생의 진로와 적성을 평가한다는 것은요, 바로 학교에서 지금 과목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공부를 하고 시험을 보고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적에서 도드라지고 있는 과목들이 무엇이냐, 또 그 성적에 대한 평가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런 걸 통해서 사실은 학생의 진로와 적성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교감은 지침 사항이에요, 사실은. 취지가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성적 만들기부터 차근차근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성적 만들기 말씀드리고, 진로 만들기, 그 다음에 활동 만들기까지 좀 연결을 할 건데, 성적 만들기는 두 가지입니다. 바로 정성적 평가와 정량적 평가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전에 우리 학부모님들이 공부하시고 대학 가고 고등학교 입시 치르실 때에는 성적 평가 따위는 없었어요. 그때는. 그쵸? 그냥 점수로 기재가 되는 숫자, 몇 등급, 몇 점, 이런 것들이 이제 평가 기준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정말 어마무시할 정도로 정성적 평가가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일단 입시는 같이 만들어 가야만 한다, 이 말씀 식상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학부모님이시죠. 1위가
오늘도 시간 내셔서 이렇게 평일 저녁에 간단히 참석을 하셨는데 학생이 생기부가 뭔지, 자율동아리가 뭔지, 또 담임 종합 의견은 뭐고 내 진로는 뭔지 알 수가 있을까요? 중1의 학생이? 전혀 알 수가 없죠. 우리들이 한번 어머님들이나 아버님들 전대로 한번 돌이켜보시면 중1일 때 얘네들 못지않게 개념이 없었어요. 사실 그렇죠? 공부 외에 다른 것들을 다 잘할 수만 있을 것 같았고 또 관심 갖는 분야들이 굉장히 또 다양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아이들한테 사실은 입시적인 정보나 방향성을 제시해주지 않고 네가 알아서 해야지 라는 말은 굉장히 좀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들리세요? 네. 일단 첫 번째는 학부모님의 정보가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얘기들을 계속 한두 번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늘 이렇게 좋은 분위기 속에서 비판하거나 평가하는 분위기가 아니라 아이한테 알려주고 같이 상의하고 토론하는 분위기에서 아이가 그 얘기를 듣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그런 행위를 하는 거는 결국엔 아이잖아요. 학생이죠. 그래서 정보를 듣고 행동으로 옮기는 건 학생인데 이걸 유식한 말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주도적 학습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근데 여기서 끝나면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일단 고입이든 대입이든 가장 중요시 여기고 있는 것이 지금 생기부라고 하는 그 논제가 있죠. 바로 3번은 선생님인데요. 이주와 어학원 선생님이 아니라 학교의 담임 선생님과 과목ser부 활동을 쓰시는 선생님들이십니다. 학생이 1년 동안 또 5개학기 동안 무슨 책을 읽었는지 선생님은 모르세요. 어떻게 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학생이 어떤 부분에 진로의 적합성을 갖고 있고 고민을 하고 활동을 했는지 선생님께서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오산이시죠. 알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애가 무슨 책을 읽었고 어떤 진로와 적성에 관심이 있고 무슨 활동을 했는지를 담임 선생님과 계속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렇다고 막 우리가 뭐 부지불식간에 선생님한테 전화해서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 거 좀 그렇잖아요. 학교 선생님들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학부모님이 불시에 전화하시는 거 굉장히 싫어하세요 사실은. 그래서 일단은 그 학기 초에 상담 기간이 있죠. 3월달에 그리고 8월달에 이렇게 3월과 8월 1년에 2번만 학부모님께서 학교에 가셔서 상담을 반드시 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싶고 그때 가셔서 하실 말씀은 딱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얘기 하실 거 없고요. 딱 정확하게 하실 말씀이 있다. 이런 말씀 좀 뒤에 말씀을 드릴 거고 네 번째는 학교입니다. 학교를 우리가 선택하는 이유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자사고나 외고를 자꾸 보내려고 하는 이유가 학교 정책상 이렇게 생기부 활동에 기재가 될 만한 여러 가지 활동과 메커니즘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학교냐 이걸 보고 이제 보내는 거기 때문에 학교는 정책을 만들어서 이런 내용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하는 면 이래서 이제 4개의 박자가 딱 맞아야 사실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으시죠? 얘기 들어보시니까 그렇죠? 자 그렇다면 말씀드린 대로 성적 만들기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적 만들기는 말씀드린 것처럼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가 같이 이루어집니다. 정량적 평가는 숫자로 표기되는 성적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정성적 평가 보니까 약간 막연하시죠? 그리고 생기부를 아직 보지 못하신 학부모님들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첫째 자녀, 초등학교 때 생기부하고 완전 다른 모양새고 자 실제로 나이스에 들어가셔서 지금 현재 2학년 자녀분들 갖고 계신 학부모님들께서는 1학년 때 얘네가 진행했던 생기부를 반드시 보셨어야 그게 정상이고 기본입니다. 이게 기본이고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보시기만 하면은 평가를 못 하시잖아요. 뭐 어떻게 평가하는가 길게 잘 써줬구만. 선생님 예뻐하셨네. 이게 아니라 들어가야 될 항목이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 리뷰를 또 받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절대평가에 대한 성적 만들기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먼저 첫 번째 지필고사입니다. 얼마 전에 기말고사가 끝났죠. 성적을 좀 뭐 마음에 드시는 결과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지금 현재 저희 때는 그랬던 것 같긴 한데 수행평가가 있기는 했는데 지금 비중이 굉장히 늘어났어요. 그래서 지필이 60, 수행이 40% 이렇게까지 비중이 계속해서 수행이 이제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지필고사 잘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문법이 굉장히 중요하죠. 변별을 가장 잘 드러내게 할 수 있는 항목이 문법이다 보니까 자 그리고 유형학습이죠. 문법이면 문법, 독해면 독해, 단어면 단어, 어휘면 어휘 이렇게 듣기면 듣기 이런 영역들의 유형학습을 진행이 돼야만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정량적 평가가 이루어지는 게 지필고사라고 하시면 맞으시겠죠. 사실 그래서 여기까지 다 자신이 있으세요. 학부모님도 공부하셨을 때랑 비슷하잖아요. 지금 여기까지가 그쵸?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수행평가 쪽으로 넘어가는데 퍼센테이지가 일단 너무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거 되게 불리한 애들이 있죠. 덜렁대는 남자애들. 수행평가가 뭔지조차도 모르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학부모님들은 어떠세요? 우리 자녀가 다니고 있는 학교에 우리 아이의 그 학년의 과목마다의 수행평가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잘 모르시는 학부모님들도 계시고 알고 계신 학부모님들 계시나요? 예, 어떻게 아셨어요? 처음에? 매일 와서 얘기를 아이가 얘기를 하니까 무슨 과목은 어떻게 네. 진행돼야 돼. 진짜 너무 훌륭하십니다, 어머니 진짜. 그러니까 아이가 이렇게 자기 얘기를 잘 해주고 엄마 나 이거 수행평가인데 장난 아니야 진짜 힘들어 열심히 방에서 조사해서 해가는 아이도 있고요. 또 그렇지 않은 아이들도 있어요. 성적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걸 애 탓으로 돌릴 게 아니라 학교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다 있으세요. 학기 초에 그 계획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은 로그인도 안 하셔도 바로 보실 수 있는 학교들이 대부분이고요. 수행평가 내용 자체는. 그래서 시기도 나와 있고 평가 방법도 나와 있고 어떤 평가의 기준도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 또한 아이한테 맡기기에는 사실은 이런 스케줄링을 타임 스케줄 다 정리를 해서 할 수 있는 아이가 많다고는 보지 않아요. 그리고 그게 정상이라고도 솔직히 생각하진 않습니다. 특별한 아이죠, 그거는. 그래서 수행평가에 대한 관리도 같이 진행을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수행평가 영어과 같은 경우는 주로 듣기 평가를 많이 봐요. 그리고 이제 라이팅 부분에 대한 평가도 진행을 하는 학교들이 더러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교과 세부활동이다. 이 말이 약간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수행평가의 내용,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영어, 국어, 수학 이렇게 과목이 쭉 나와 있고요. 학년마다 영어과 선생님께서 이제 그 뒤에다가 뭐라고 글을 막 써주실 거예요. 그리고 수학과는 또 써주실 건데 뭘 보고 쓰시죠? 애들이 되게 많잖아요. 수행평가를 보시고 써주시죠. 그러니까 각 과목마다 선생님께서 반들을 돌아다니면서 수행평가를 숙제를 내주셨고요. 그 결과물들을 취합을 하셔서 평가를 하시겠죠. 그 내용이 이제 정성적 평가로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으시죠.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과목 세부 활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정성적 평가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필두로 해서 기본적인 활동, 진로 활동, 자동 공진, 독서 활동, 그리고 방향성까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게 이게 성적 관리라는 거죠. 성적 만들기라는 거. 그래서 성적 만들기라 그러면 고등학교 학부모님들께서도 여기까지만 생각을 하세요. 자꾸 옛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성적 만들기라는 게 바로 여기 그리고 기본적인 활동까지가 지금은 다 포함되어 있고 퍼센테이지로 성적 만들기는 34%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보시는 게 맞으세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전체 생기부의 평가 방법에서는. 자, 이런 부분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지필고사에만 집중을 하고 계시는지 이런 거 좀 여쭤보고 싶고 지금이 2015년도인데요. 우리 자녀들이 고입을 치르고 대입을 치르게 되는 해가 2017년도, 2020년도 이후가 될 겁니다. 그렇죠? 그때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정성적 평가의 부분이 축소가 될 거라고 보시나요?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미 대학들은 다 움직이고 있고요. 점점 더 학생부 종합전형은 퍼센테이지가 더 올라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죠. 예, 그렇다면 영어과에 있어서 성적 만들기는 기준이 무엇인지가 좀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중2를 이미 다 이제 거쳤고 중2를 반 정도 이제 달려오신 학부모님들이신데요. 중1 때 성적 만들기는 뭘까요? 일단 첫 번째는 자유학기제를 대부분 다 진행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좀 불만도 많이 있으셨을 것도 같아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뭐 취미적성에 맞는 활동들이 다 구비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고 뭐 하는 건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 뭐 사실은 우리가 불평을 하든 안 하든 자유학기제는 이미 계속 진행이 될 거고요. 그 안에서 의미를 찾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수업 시간에 일단 집중을 해야죠. 성적으로 바로 나오는 것들, 시험에 뭐가 나오는지, 필기 내용들, 또 수행평가는 뭔지 이런 내용들 집중을 해야만 만들겠고요. 또 중1에서는 이제 문장을 만드는 영어과에서는 이 부분이 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문장을 만들고 독해를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단문이죠. 주어 하나, 동사 하나인 그런 간단한 문장들을 위주로 문장도 만들고 대부분 독해도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이때는 이제 기본 문법 사항들을 다루게 됩니다. 중학교 내신 시험지를 저는 좀 가끔 보면서 많이 어려워졌어요. 전부 다 많이 어려워졌고 과목 부분에 이제 들어가는 범위도 거의 중3거는 고1 내용들이 많이 내려와 있는 그런 시험 내용들을 좀 보게 되고요. 그래서 어머님들 공부하셨을 때랑은 많이 다르실 거예요. 되게 어려워졌어요. 범위도 되게 많고. 자, 이렇게 해서 중1까지 성적을 만듭니다. 근데 어떠셨어요? 제가 보기엔 대부분 여기까지는 해요. 대부분 여기까지는 하고요. 저희 아이도 지금 중2인데 좀 추우시죠? 추우시죠? 제가 껐다 켰다 했습니다. 추우시니까. 네. 중2가
이때가 되면 아이들이 이제 다 그분이 오시죠. 예. 저희 아이도 왔어요. 그분이 오셔서 지금 예, 제가 좀 되게 적응이 안 되는 게 한 17년 정도 된 것 같은데 학원 강사 시작한 게 17년간 단 한 명도 저한테 눈을 부라리고 이런 애가 없었는데 저한테 이렇게 눈을 부라리고 계속 째려보더라고요. 제가 너무 적응이 안 돼가지고 뭐 하는 거지? 누군지 모르겠냐? 나야! 이랬는데 아무튼 오니까 뭐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냥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 중2 때 이제 내신에 있어서 그 정성적 평가, 절대적 평가들에 있어서 제대로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일단 중2 때부터 이제 내신 들어갈 때 절대평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전보다는 좀 널널해졌죠. 자, 그리고 단문, 중문, 복문. 그래서 단문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문장이 막 길어지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막 접속사가 있고 문장이 2줄, 3줄 내려가는 문장들을 해석을 해야만 하고요. 또 영작도 본문 정도를 이제 영작을 해야 되는 그런 서술형 중간식도 나옵니다. 이때가 좀 많이 어려워지는 게 고급 문법이 들어가요. 고급 문법이 들어가고 라이팅 부분이 서술형 주관식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그 상암중학교 2학년 내신 문제를 보면서 좀 깜짝 놀랐는데 생각보다 되게 어렵더라고요. 쉽지는 않더라고요. 저 옛날 생각했는데 중학교 내신 친 적이 좀 오래돼갖고 관계대명사도 들어가고 분사도 들어가고 난리 났어요. 그러니까 뭐 중상 내용들이 많이 내려와 있고 자 그래서 화살표를 보시면요. 기본적으로 화살표 4개는 중2까지는 다 기본으로 옵니다. 그런데 이제 중2에서 고급 문법이 들어가고 본문이 들어가고 중문이 들어가니까 여기서 이제 멈칫멈칫하면서 성적이 제대로 안 나오는 학생들이 여기서부터 이제 발생이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중3이 되면은 입시 고입에 있어서 이제 상대평가로 영어 과목 같은 경우는 이제 평가가 되고 있고요. 또 범위가 이제 굉장히 확대가 되죠. 이때부터는 독해도 이제 수능 독해 위주로 저희 학원에서는 진행을 하는데 이 부분은 그냥 뭐 고등학교 가서 잘하자 이런 취지도 있지만은 실제로 중학교 3학년의 내신의 어떤 난이도가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 조금 생뚱맞아 보이실 수 있는데 영어 에세이 작성을 이때 활발하게 진행을 합니다. 특히 좀 높은 반 위주로 많이 진행을 하긴 해요. 그리고 수능에 유형 학습을 하죠. 근데 왜 하죠? 이거 빨간 색깔 왜 중요하니까 저희가 빨간 색깔을 해놨는데 우리 이제 고1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요. 사실은 중학교 3학년 자체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고등학교 가서 누구라도 지금 대입은 치를 건데 고등학교야 뭐 일반고를 갈 수도 있고 하는데 영어과에 있어서의 정성적 평가, 정량적 평가에 있어서 에세이라든가 유형 수능의 학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피할 수가 없어요. 일단 고등학교 생기부를 봤을 때 영어 에세이를 씀으로써 어떤 경우의 수가 발생하냐면 영어 경시대회에서 이제 수상 실적이라는 게 기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영어 수상 그 경시대회에서 상을 타는 애가 상식적으로 고등학교 때 준비를 했을까요? 에세이 한 번도 안 써본 애가 고등학교 가고 뭐 에세이를 쓴답시고 막 이렇게 영어를 막 읽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한 문장도 못 써요. 그런 애들은. 그러니까 이 부분은 중학교 3학년 때 이미 써보고 첨삭도 받고 영어 도서도 읽어보고 이런 애들이 할 수밖에 없어요. 결론적으로. 그때 가서 한다고 해봤자 서로 힘든 경우들밖에 안 되고 뭐 구글 번역기에다가 말도 안 되는 거 막 이렇게 막 쳐놓고 오고 첨삭하느라고 오히려 다 글을 만들어줘야 되는 상황들이 막 벌어지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빨간 색깔은 고등학교 때의 어떤 내신을 위해서 미리 준비하는 그런 정성적, 정량적 평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목표로 하는 것은 빨간색 이 좌표처럼 중1부터 고1까지 이렇게 연계가 되고 멈추지 않고 갈 수 있는 저런 저력을 좀 키우고자 하는 게 가장 큰 목표입니다. 근데 왜 어려운지 아시겠죠? 이때부터가 어려워서요. 실제로 우리가 만약에 중2로 내려가서 그 아이들한테 하듯이 우리가 그 시험을 봐도 아마도 우리도 아마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합니다. 이게 바로 영어의 예시였어요. 그러니까 영어에 있어서 성적을 만든다는 게 정성적, 정량적 평가를 얘기하는 건데 영어 과목은 중1, 중2, 중3, 고1이 이렇게 다르더라. 그리고 각각의 학년에서 요구하는 바가 분명히 존재하더라. 이런 예시를 좀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영어 학습의 전략을 앞에 있는 2페이지를 다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는 일단 기본적으로 영어의 학습의 내신을 굉장히 잘 봐야죠. 학교에서 예시를 하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영역별 학습이 반드시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를 들어 너무 한쪽에만 치중해 있는 애들이 있어요. 특히 초등부에서 그런 위주의 학원을 다녔던 애들. 독해 위주의 학원, 뭐 리딩 위주의 학원, 아니면 듣기만 하는 랩스쿨, 뭐 이런 데만 다녔던 애들이 영역별로 좀 취약하죠. 문법이 아주 취약하다거나 단어량이 너무나 부족하다거나 아니면 문법만 해가지고 애가 듣기 같은 게 너무나 부족하다거나 뭐 이럴 수 있습니다.
어느 영역이 이렇게 좀 부족하게 되면 사실은 중학교에서 요구하는 내신 점수가 다 고르게 잘 나오기가 조금 어려워요. 영역마다 골고루 나오기 때문에. 두 번째는 굉장히 중요하죠. 바로 전국적인 성적을 분석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자녀분들이 이제 각 중학교의 내신 성적에서 뭐 A등급이다, 몇 등이다 이렇게 알고 계실 텐데 전국에서는 어느 그룹인가요? 전국에서는 알 수가 없나요? 도저히 방법이 없나요? 아직 중2라서? 방법이 있죠. 이주와 어학원에서 연 4회 레벨 테스트를 뭘로 부르는지 아시죠? 중3을 제외하고는 다 토셀로 진행을 합니다. 초등부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연 2회 2월하고 8월에는 우리 이주와 어학원의 중등부 모든 학생들이 토셀 시험, 중3을 제외하고 토셀 시험에 전체 응시를 하라고 저희가 광고를 하고 홍보를 합니다. 토셀하고 저하고 아무 관계도 없어요. 이해관계도 없고요. 전혀 뭐 그런 문제는 아니지만 토셀이라는 시험을 선택한 이유는 일단 EBS에 출제를 했고 가장 많은 모집 단위의 어떤 그 시험에 학생들이 시험을 보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시험의 결과물에 대한 분석도 상당히 믿을만하고 결국에는 학생이 어느 등급인지가 나오죠. 근데 아시겠지만 시험이라는 게 한 번, 두 번 본다고 해서 그게 믿을만한 데이터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주구장창 1년에 2번 시험장에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2월하고 8월은 이제 응시 민원이 좀 많기 때문에 숭실고등학교에서 주로 이제 유치를 할 수 있는데 다른 달에는 좀 뭐 멀리까지 가더라고요. 서울, 여고 그렇게 저 방학까지 가고 막 이래갖고 아무튼 2월, 8월에 저희가 응시를 부탁을 꼭 드립니다. 누구라도 할 거 없이 결과에 상관없이 이렇게 해서 사실은 우리 아이의 전국적인 그 등급을 어림자가 어느 정도 축에 속해 있구나라는 걸 판단을 하시는 거죠. 이주와 어학원에서 무슨 레벨인지 별로 안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게 더 중요하겠죠, 당연히. 세 번째는 일단 성적을 분석하고 입시 전략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2학년인 학생들 기준으로 봤을 때 무슨 입시 전략을 벌써 만드느냐고 하시겠지만은 이게 분석을 하면 굉장히 여실히 그 결과물들이 좀 나와요. 성적도 그렇고 생기부도 마찬가지고요. 자, 네 번째는 그 말씀드린 것처럼 4번 이상의 성적을 비교 분석한다. 이 말이 뭐냐면 토세 성적이 일단 리얼 데이터가 4회 이상 나오게 되면은 그걸 분석을 해야죠. 첫 시험이야 어리버리해서 놓쳤다 아니면 못 들었어 엄마 집중이 안 됐어 이럴지 모르겠지만 4번까지 계속 그렇다 그러면은 그것도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험 울렁증에 대한 문제. 아무튼 이런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이 아이에 맞는 단계별 학습 전략을 제시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학원에서 다 알아서 해준다라는 거는 사실 진실은 아닌 것 같아요. 같이 얘기를 하셔야 되고 커뮤니케이션을 계속 하셔야 될 부분인데 막연하게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적표를 기준으로 해서 얘기하면 훨씬 더 효율적이고 좀 객관적인 결론들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목표를 정하고 부족한 부분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게 필요하다. 듣기면 듣기, 문법이면 문법 이런 영역들이 좀 필요하겠죠? 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성적에 대한 얘기를 특히 영어과에 대한 성적에 대한 얘기를 길게 보면 고1 때까지의 정성, 정량력 평가 기준 그리고 전략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톱니바퀴 기억나시죠? 두 번째가 바로 진로 만들기였습니다. 아마도 생활기록부 전체 항목 중에 가장 막연하고 두렵고 좀 난감한 부분이 학부모님들께서 진로 만들기 부분이 아니실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어떻게 해줘야 될지 좀 모르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일단 저희가 기준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교과부 지침사항에서 중학교 과정은 과연 진로에 있어서 뭐냐? 중학교 때 변호사 되겠다고 결정하는 게 진짜일까요? 변호사 나오는 드라마가 한번 유행하면 애들 다 변호사 한다 그러고 의사 나오는 드라마가 한번 이렇게 워밍업 하면 또 이렇게 된다 그러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을 만한 결과가 아니라는 거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웬만한 사람 당연히 다 알 겁니다. 그래서 그때 진로를 결정하라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담에서 조금 벗어나셔도 돼요. 자, 그러면 뭐냐? 일단은 진로를 설정하는 계기입니다. 설정. 그러니까 초등학교는 뭐냐면 진로를 탐색하는 기간이다. 이렇게 이제 명명을 해놨는데 진로를 설정하는 것은 일단 첫 번째 중학교 입학과 동시에 이제 생활기록부 실질 조사를 할 때에 집 주소 쓰고 어머님, 아버님 나이 쓰고 직업 쓰고 뭐 이렇게 다 했잖아요. 직업도 썼나? 근데 아무튼 그 희망 직업, 희망하는 어떤 뭐 직업 이 군을 조사를 아마도 하셨을 거예요. 그때 아이가 원하는 것과 학부모가 원하는 것 두 가지를 다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중1 때, 중2 때, 중3 때 다 조사를 해요. 학기 초에. 그때 이제 진로 희망 사유를 거기다 기재를 하게 돼 있죠. 자, 그리고 자유학기제를 통해서 진로를 막 이렇게 설정하는 계기를 갖고자 하는 게 자유학기의 가장 큰 취지가 되겠습니다. 문제는 우리 애가 바리스타 같은 거 원하지 않는데 학교에 프로그램이 몇 개 없다 보니까 거길 가 있고 뭐 이런 경우가 있는데 나쁘진 않고요. 사실 진로 활동
그리고 독서라는 간접 체험을 통해서 자극을 받는 이런 것들이 여기에 이제 진행이 되죠. 두 번째는 수행평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로를 설정하는 것은 뜬금없게 갑자기 진로 설정하자 이게 아니라 성적을 만들면서 진로를 설정하자는 말씀을 드렸고, 뭐 학원 사업이 발달되어 있는 축구나 음악이나 미술뿐만 아니라 우리 학교에서는 전인교육으로 전 과목을 다 공부를 하니까 거기에 따른 수행평가들의 어떤 평가 기준을 통해서 우리 아이의 진로 적성을 한번 탐색해보자 이런 얘기였죠. 그래서 수행평가 부분에서 모든 과목을 다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모든 학생들이 다 진행을 하는 것이고, 또 과목마다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과제 이행도를 진행을 하고 또 요 안에서 이제 진로를 선택한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우리 초등학생들은요, 모든 과목에서 지금 아이들이 학교에서 뭘 하고 있냐면 모든 활동을 하죠. 모든 활동.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모든 활동을 다 하고 있는지 몰랐는데 모든 과목, 수학도 모든 활동, 국어도 모든 활동, 미술, 체육 다 모든 활동을 하더라고요. 그 모든 활동이 중학교에서는 이제 수행평가가 되는 거고요. 또 고등학교로 올라가게 되면은 전공 적합성을 드러낼 수 있는 R&E라고 하는 그 소논문 작업이 그때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는 게 맞으시겠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수행평가 부분이. 자, 그러나 진로 설정도 그렇고 수행평가에 대한 내용도 그렇고 아까 앞서서 우리가 같이 공감대를 어느 정도 형성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이가 혼자 다 할 수가 없어요. 어리기도 어리고 일정 관리도 아직은 안 되고 그리고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나 뇌가 아직 그만큼 성장해 있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 혼자 할 수가 없다. 이 부분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고등학교로 가면 아까 말씀드렸던 RN이라고 해서 Research and Education이라고 하는 소논문 작업이 들어가는데 중학교 때 수행평가의 차이점은 수행평가는 혼자 하는 거죠. 혼자 하는 건데 RN이는 뭐 4인, 3인 이런 식으로 같은 전공을 꿈꾸는 학생들이 주제를 하나 선정해서 지도교사를 한 분을 부탁을 드려서 하나의 논문을 만드는 건데 뭐 말이 논문이지 하나의 레포트라고 보시는 게 맞으시겠습니다. 그래서 R&E 활동이 들어가죠. 그래서 관심주제, 팀별 보고서, 학과를 선택하는 하나의 좋은 계기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설명을 조금 드리면요. R&E를 중학교 다녀오시는 모르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세요. R&E를 하나요? 이러면은 뭐지? 약간 선생님께서 뭐 R&E? 뭘 좀 안다고 지금 나한테 와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랬는데 제가 학기 초에 3월에 학교에 상담을 하면서 선생님 혹시 R&E를 하시나요? R&E가 뭔지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고 이런 거고 이런 거 자율동아리 말씀하시는 거군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름이 중학교에서는 R&E를 뭐 R&E라고 얘기하지 않는 학교들도 있고 또 이제 학교 선생님들께서 뭐 너무나 많은 일들을 동시에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확실한 교육이나 방향성이 다 잡혀있다고는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고등학교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이 부분은 지난주에 저희가 고등부 간담회도 했었는데 여러 가지 의견을 좀 주시더라고요. 인근에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는 선일여고가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R&E를. 근데 아쉽게도 어떻게 하냐면 2등급 이상인 애들만 뽑아서 경영경제 모여 니네는 소주제 이러고 있는데 뭐 할래? 이렇게 돼서 지도교사 딱 이렇게 붙여주고 레포트하고 보통 언제 하냐면 2학년 때 합니다. 2학년 때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갈 때 하든가 그리고 뭐 과학, 생명공학 모여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그리고 뭐 대성고나 이화여고나 이렇게 자사고 같은 경우는 아예 R&E 시간이라든가 IR 시간이 시간표상에 아예 픽스가 돼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화여고는 아예 뭐 수요일 5교시는 IR 시간, Individual Report 시간이라고 해서 소논문을 자기가 만들고 고민하고 뭐 이런 시간이죠. 그러면 대성이나 이화를 보내셔야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실 수 있는데 사실은 그거는 아니고요. 좀 뒤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내용이 일단 중요하고요. 자, 그리고 대학 입시에서는 이제 성적관리, 교과세부, R&E, 수상 경력 이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 빨간 색깔 보시면 학과의 적합성이라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학교인 우리 자녀들은요, 그 전공을 아직 정할 수도 없고 정해도 오바죠. 어떻게 정합니까? 정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과다, 이공계다, 상경계다, 문과다, 어문이다, 언론이다 이 정도는 좀 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크게 보시면 이과다, 문과는 분명히 좀 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수행평가를 통해서 활동을 했던 내용들 그리고 학교에서 여러 가지 또 활동을 했던 자율활동들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가는 탐색하고 설정을 하는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고 고등학교 때는 이제 이거죠. 대학은 딱 이걸 봅니다. 고등학교 애들 생기부를 보고 너 우리 생명공학과에 오기 위해 너 고등학교 때 뭐 했어? 이걸 보는 거예요. 너 우리 고려대를 오기 위해서 뭐 했어? 이렇게 안 물어보고요.
너 우리 생명공학과를 오기 위해, 넌 우리 언론홍보학과를 오기 위해 고등학교 때 뭐 했냐? 이걸 보는 거거든요. 그거를 학과 적합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과 적합성은 2학년 때가 가장 피크예요. 그러니까 고2 때, 고1 때도 뭐 그걸 한다는 건 좀 오바잖아요. 고2 때, 아, 이제 찾았어. 그럼 내가 학과 적합성에 대해서 증빙 자료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고2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말씀을 좀 드렸고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진로 활동이 이제 생활기록부에서는 어떤 식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아까도 수업할 때도 이번 주 내내 고등부 수업할 때 아이들한테 이 표를 보여주면서 막 미치듯이 막 욕을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일단 기말고사가 지금 끝났지 않습니까? 근데 고등부 애들 굉장히 좀, 중등부 애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되게 살벌하죠. 왜냐면 점수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제 자신의 대입이 결정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좀 많이 스트레스를 받고, 또 준비 안 된 애들은 일반계 본데도 뭐 60점, 50점 안 된 애들도 수두룩 빡빡해요, 사실은. 자, 그런데 그렇게 몰입을 했던 내신 성적은요, 생기부 전체 평가를 여기서부터 이 끝까지라고 보시면 될 텐데, 전체 만점 중에 100점 만점입니다. 성적에 대한, 정성적 성적에 대한 평가 부분은 34점이에요. 근데 이제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마치 이게 100이라고 생각하시고 막 들이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일단 그 시험 기간 중에는 100이라고 생각을 하셔야겠죠. 하지만 우리가 5개 학기를 저걸 100이라고 생각하시면 어떤 결과가 벌어지냐면, 일단 애가 전교 1등 정도 하나요? 그럴 가능성 거의 없지 않습니까? 쉽지 않죠? 그러면 이제 저걸 100이라고 보는 애들은 뭐냐면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대학을 가겠다는 건데, 그냥 1등급 뭐 2등급도 안 됩니다. 1.4등급 이내가 돼야만 하고, 그래도 서울대를 가는 것은 아니에요.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대학을 간다는 것은 1.34등급, 1.2등급 이 정도의 어떤 내신 성적을 받아서 동국대나 중앙대나 이 정도의 대학을 가겠다는 건데, 누가 저 전략을 써야 되냐면 지방에 있는 일반계 고등학생들, 특성화 고등학생들, 그런 애들이 내신을 비교적 잘 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거기 가는 거지, 일반계 고등학생들이 누가 저거를 갑니까? 못 가죠. 그 전교, 뭐 예일여고에서 숭실에 전교 1등한 애가 왜 중앙대를 가려고 하겠어요. 그럼 여기를 34점으로 봐야 되고 나머지 66점을 만드는 작업들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 잘 모르겠고 복잡하고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속된 말로 약간 쌩까하려고 그럴 게 있는 거예요. 그 잘 모르겠고 복잡하니까 네가 알아서 해. 학교에서 알아서 해주겠지. 학교 욕을 하시는데 이런 메커니즘이 아니라는 거죠. 학부모님이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학교에 요청할 걸 요청을 하셔야 되고, 아이하고 그만큼의 과정 동안에 이제 기간을 같이 과정을 평가하는 내용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중학교 때는 이과다 문과다 정도를 정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를 입학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과정 동안에 이제 얘가 어느 학과를 가겠다라는 것 정도가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그게 2학년 때는 거의 픽스가 된다고 보시는 게 맞으실 텐데, 자, 그래서 진로와 학과를 정한 상태에서 이제 내신 성적에 있어서 우리가 전략을 세웁니다. 예를 들어 생명공학과를 가려는 학생 같은 경우는 주된 진로에 관련된 과목이 무슨 과목일까요? 과학이랑 수학이 되겠죠. 그래서 그 친구는 수학과 과학 점수가 2등급 이상이어야 된다는 미션이 좀 있을 거예요. 웬만한 대학을 가려면. 영어야 뭐 기본적으로 다 보는 거니까. 자, 그런데 제일 많은 질문이 고1 내신을 치르면서 은미체 기가 못 봤다며. 평균 내신이 떨어져서 전교 등수가 낮았다. 야, 답답하다 진짜. 시골에서 왔냐 지금? 부산에서 왔냐 지금? 장난치냐 지금?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은미체 기간은 전혀 들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이과라 그러면 사탐 과목도 거의 비중이 좀 적다고 보시면 되죠. 우선순위에서 밀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는 사실 이제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고등학교가 너 어느 고등학교야? 일반계고야, 자사고야, 특목고, 이걸 봐요 사실. 왜냐면 내신이 불리하잖아요. 그 좋은 고등학교들이. 그래서 여기서 점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성적의 향상인데, 5개 학기 동안 특히나 전공과 관련있는, 아까 같은 경우는 이제 수학이랑 과학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과목이 예를 들어 4등급을 깔아버렸어요. 1학년 때 애가 어리버리해서. 그런데 5개 학기 동안 한 2등급이 올렸다. 여기서 가산점이 또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내신 성적 전체적으로 전체 평균 등급이 얼마냐 이거 봐요. 그리고 4등급 이하, 그러니까 4, 5, 6등급, 7등급, 8등급 이렇게 떨어지는 과목이 몇 개야? 이것도 감점 처리 요인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부 능력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죠. 그렇다면 한번 시나리오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생명공학과를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현상이 들어갔어요. 얘가 정신을 좀 차려서 1학년 때 4등급이었다가 2학년 때 생물하고 수학하고 화학 부분에서 4등급이었다 3으로 2로 올라가는 시나리오를 짰습니다.
그러면 이제 선생님께서 이렇게 써주실 거예요. 2학년 생물 선생님께서 이 학생은 생물과에 있어서 지대한 관심이 갖고 무슨 전문 서적을 읽어서 학습 시간에도 수행평가를 잘 성실하게 이행했고 무슨 소논문의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활동을 함으로써 학습의 분위기를 고취시켰음. 대박이죠. 이렇게 써주신다는 말씀이죠. 여기서 이제 점수가 들어가요. 자, 이 학생이 학과 적합성을 가리느라고 2학년 때 R&D를 하나 합니다. R&D를 하는데 생물이라는 식물 5개 화분을 주고서 예를 들면 물을 주는데 변인을 달리 하는 거죠. 뭐 햇빛을 줬다가 뭘 줬다가 연동을 어떻게 했다가 이렇게 해서 레포트를 하나 작성을 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소논문으로 예를 들어 인정이 됐고 그게 교과세부 활동, 생물이나 뭐 이런 내용이 들어가죠. 그래서 얘가 보니까 그걸로 또 학교에서 진행을 하는 여러 가지 뭐 과학의 달 행사에서 소논문 어떤 보고서 축제대회에서 장려상 정도를 받았어요. 수상 실적이 띡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학과 적합성을 보여주는 것이겠죠? 여기서 한술 더 떠서 얘는 관련된 동아리를 듭니다. 생명공학 동아리라든가 학교 내에 있는 동아리를 들어갈 수도 있고 없으면 지가 만들 수도 있고요. 만들면 30만 원 나와요. 그러니까 충암고에서도 저희 학생들이 지금 만들어서 이렇게 나온 경우들이 좀 있어요. 없다 그러니까 그걸 만들려고 그랬더니 진짜 만들었더라고요. 자, 이렇게 돼서 기본적으로 끌고 가야 될 게 이제 봉사, 진로, 독서 활동을 쭉 끌고 간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으시겠죠. 그러니까 시나리오를 하나 말씀드리니까 조금 필이 더 오시지 않으세요? 자, 여기서 이제 키가 성적은 사실은 34%, 100점 만점에 34점이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중요합니다. 안 중요한 건 아니지만 하지만 이게 100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좀 인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학과 적합성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과목 세부활동, 거기에 이제 R&D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담임 종합운영까지. 지난주에 저희가 고1, 고2 간담회를 했는데 우리 고1 학부모님께서 이제 질문을 하셨어요. 학교 내에서 진행하는 그 입시 설명회를 가셨는데 R&D가 이제 담을 다 빠졌댄다. 상투 끝자락 잡는다더라. 그래서 사실 R&D 하느라고 애들이 시간이나 여러 가지 공력이 들어가는데 그에 반해 결과물은 시답지 않다더라. 이런 얘기를 들었다.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렸던 건 뭐냐면 R&D 자체가 중요하다 아니다를 떠나서 학교에서 보는 것은 학과 적합성입니다. 그렇죠? 그럼 학과 적합성을 보여줄 수 있는 뭔가 다른, 대안이 될 만한 다른 게 있어야 될 텐데 있으면 오케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상투 끝자락 또 단물 다 빠졌다라는 그런 표현들은 이런 거죠. R&D 소재가 너무나 식상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 다 아는 식상한 소재들을 한다는 건데 R&D는 말 그대로 리서치하는 겁니다. 자기가 연구를 하는 거죠. 어떤 소재를 찾고 참신하게 고민을 하고 한 흔적들이 있어야 되고 그 과정에서 결과물들을 도출하는 건데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대성고등학교 지금 3학년에 재학 중인 저희 재원생 학생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학생이 생명공학과를 지원을 하려는 아이예요. 이 친구가 고1 때는 방송반을 들었었어요. 동아리를. 그리고 2학년 때 그러니까 방송반이 생명공학이랑 별 관계가 없잖아요. 아까 보시면 시나리오상 조금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2학년 때 얘가 이제 과학 동아리를 들었는데 좀 약하죠. 그래서 얘가 이제 소논문을 썼는데 아까 말씀드린 화분에다가 이렇게 변이를 달리해서 레포트를 썼고 근데 거기까지 하면은 그냥 뭐 대성이야 다 그런 정도는 하니까 기본이죠. 뭐 그 정도까지는. 근데 별로 특이할 게 없고 뭐 딱히 매력 있는 그런 생기부가 아닐 텐데 얘가 그걸 갖다가 축제 때 부스를 하나 만들었어요. 천연비누를 만들어서 그 재료를 가지고 천연비누를 만들어서 이제 학교에 방문하는 외부 학생들한테 알려주는 이런 작업을 했고 거기서 또 옥저수도 뭐 그런가 보다 했을 텐데 그 같이 했던 4명의 학생들 중에 한 분이 어머님께서 이제 어린이집 선생님이셨나봐요. 그래서 인근에 있는 어린이집에 이제 얘네들이 간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놓고 천연비누의 효능, 이건 아토피에 좋고 식물성이 어떻고 이런 얘기들을 엽록소 뭐 이런 광합성 이런 얘기들을 이제 아이들 앞에서 했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생기부에 고스란히 들어 있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대단할 거는 없죠. 고등학생이 무슨 논문을 보고 얼마나 쓰겠어요. 하지만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고 학과 적합성에 관련된 활동을 성의 있고 진정성 있고 고민한 흔적들이 있냐 없냐의 얘기지 R&D 자체를 한다 안 한다의 그런 차원의 문제는 아니라고 좀 말씀을 드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참고로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그렇다면 지금 사례를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이 위에 있는 학생과 아래에 있는 학생 이게 다른 학생의 어떤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글씨가 조금 작아서 보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생기부를 저희가 어떻게 하냐면요. 점수를 매겨요. 점수를. 근데 저희가 임의적으로 무슨 이주학원에서 점수 기준을 만든 게 전혀 아니고요. 일단은 이제 각 대학에 생기부를 제출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진행을 할 때에
이제 대교협에서 내려온 어떤 지침사항이 있습니다. 성적은 몇 점, 어떻게, 무슨 평가 기준이 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4등급 이하가 몇 개냐, 또 전공과 관련되어 있는 과목이 5개 학기 동안 올랐느냐, 이런 게 이제 거기에 해당이 될 건데, 일단 전체적으로 보시면 100점 만점입니다. 그러나 생기부의 진단의 어떤 그 특이성상 100점 만점은 절대로 나올 수가 없는 게 항목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어려운 가정 환경에도 불구하고 뭐 이렇게 극복했던 사례가 있느냐. 근데 모두가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때문에 이제 100점이 나올 수가 없고,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7점 만점, 성적 항상 7점 만점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활동은 5점, 동아리활동 7점, 봉사가 7점 만점, 독서활동이 7점 만점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이제 평가의 어떤 요인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걸 점수를 다 이제 분석을 해서 때리는 거예요. 걔가 항목별로 이렇게 저희한테 생교를 딱 제출을 하면. 그런데 이 위에 있는 학생이 지금 인근에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에 다니는 여자 학생인데 얘는 내신 성적이 10점 만점에 7점입니다. 그 밑에 있는 학생도 일반계 고등학교의 남자 학생인데 얘도 7점이에요. 그러면은 내신이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한 3점 몇 등급 정도 한다는 얘기인데 주목받는 등급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뭐 어우 왔어 뭐 이런 애가 아닌 거죠. 이름도 어떤 선생님은 모르고 그러니까 주목받지 않아요. 얘네들은 쉽게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R&E의 대상자에 안 속해요.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는. 세종반에도 안 속해요. 독서에 따로 주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저희도 좀 다시 봤어요, 얘를. 여기 빨간 색깔 보시면 세부 능력사항에 8이라고 돼 있는데 이 친구는 수학교육학과를 가고 싶어하는 여자예요. 그래서 얘가 보니까 수학만 2등급이에요, 점수가. 그러니까 나머지는 뭐 4도 있고 3도 있고 왔다 갔다 해요. 탐구도 그렇고. 근데 수학만 2등급이고 그 수학과의 선생님하고 얘가 굉장히 수학 선생님이 얘를 사랑하는 게 느껴져요.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써주셨나 싶을 정도로 수학과의 전공서적 땡땡땡 서적을 읽고 학급 시간에 그 통계와 확률에 대해서 아이들의 원리를 발표하는 등 블라블라블라 하면서 이렇게 세부활동에 1학년 수학 선생님이 써주셨어요. 그 부분이 점수가 이 친구하고 2점 차이가 나게 만들었습니다. 자, 학과적합성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고 6점과 9점. 얘는 이제 거기에 대한 R&E도 나름대로 써서 수학 선생님한테 어필을 한 거예요. 자, 그리고 수상 경력은 여기 또 1점 차이가 있는데 얘가 수학경시대회에서 뭐 금상, 은상은 아닌데 아주 미비한 상을 받았어요. 수상 경력이 있고. 자, 그리고 종합의견은 뭐냐면 담임 종합의견입니다. 맨 마지막 항목이 담임 선생님 종합의견이잖아요. 거기 이제 선생님께서 어떻게 써주시냐가 참 중요한데 거기서 뭐 착하고 예쁘고 여성답고 이런 얘기 쓰면은 진짜 완전 대박 어이가 없는 거고 선생님이 뭘 쓰실지 모르시고 쓰는 것 같고 딱 두 가지예요. 인성. 그러니까 인성에 대해서 쓰는 거고 뭐 배려, 나눔, 효 이런 항목들이 다 정해져 있어서 어느 학교는 가로 열고 나눔, 가로 열고 배려, 가로 열고 갈등, 극복 이렇게 항목마다 이렇게 쓰시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통틀어서 그냥 쓰시는 경우가 있는데 인성과 플러스 반드시 써야 될 게 학과 적합성입니다. 1년 동안 내가 지켜봤더니 얘는 수학교육학과라고 하는 본인의 희망하는 진로와 관련 있는 활동을 어떤 활동을 통해서 증빙했고 어떤 거에 참여해서 얘기를 했고 평가하기에 사실 우수하다고 판단이 될 이게 있어야 되는 거죠. 거기다가 뭐 착하고 뭐 분위기를 뭐 좋게 만들었고 다 그냥 제가 보기에는 좀 그래요. 그거는 진짜 뭘 써야 될지의 어떤 두 가지만 있으면 될 텐데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잘 써주셨어요. 이 부분이고 동아리 활동은 수학과 관련된 동아리를 2개를 들었어요. 수학 심화 동아리와 자율 동아리를 2개를 얘가 들어있었고 봉사활동도 수학을 가르치는 어떤 그 일을 얘가 주기적으로 한 달에 4시간 정도씩 할애를 해서 청소년 문화회관 같은 데서 초등학생들한테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자, 진로활동 그리고 독서활동도 뭐 수학 전공 서적이 몇 번 또 들어있었고요. 얘가 남자이다 보니까 이제 독서활동 같은 것도 기재도 안 하고 써버리고 더 웃긴 건 지가 그렇게 썼는지조차도 모르고 더 비참한 건 엄마도 모르신다는 거죠. 얘가 그렇게 썼는지 안 썼는지조차도 들어가서 보시지 않은. 그래서 1학년을 마치고 나서 지금 2학년 이제 중간 정도 됐지 않습니까? 이제 저희한테 생기부를 내는 건 2월이에요. 2월에 이미 다 이제 이의 신청 기간 다 끝나고 이거 돼서 이제 저희한테 내면은 저희가 분석을 이렇게 해드리고 2학년에 여기서 이 5점 깎였네. 뭐 수상 경력 하나만 더 하자. 이렇게 점수를 올린 것들을 이제 기재를 하는 겁니다. 정말 기가 막힌 점수가 나왔어요. 90점. 이거는 자율고 외고 애들도 힘든 점수예요. 근데 밑에 학생은 어떤가요? 1학년 다 마치고 나서 74점. 그런데 어떠세요? 얘가 놀았던 것 같진 않으시죠? 기본적으로 놀진 않았어요. 나름 바빴어요. 나름대로 책도 읽었고 동아리도 했고 봉사도 했고 나름대로 바쁘게 뭔가의 활동을 한 것 같지만 차이점이 명확합니다. 뭘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떤 것에서 어필해야 될지에 대한 기준이 좀 없었던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위에 있는 학생이 그렇게
거기까지는 사실 그렇게 높게 평가를 안 했었는데 영어 공부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근데 대박이다 진짜 엄마 한번 뵙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지난주에 오셨더라고요. 생각보다 젊으셔서 깜짝 놀랐는데 어머님이 정말 교육 관련하시나? 이제 이런 생각이 그냥 일반 회사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하고 계속 그런 얘기들을 하셨고 고민을 하셨고 그래서 이번에 오셔서도 굉장히 좀 센세이션한 멘트를 딱 하셨어요. 2학년 때 진로를 좀 바꾸려고 합니다. 수학교육이 여태까지 만드셨는데 왜요? 세계 쪽으로, 변리사 이쪽으로 딱 생각을 하고 있어요. 멋있다 진짜. 수밖에 없네요. 이런 생각이 진짜 들었어요. 예, 차이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렇게 이주와 어학원에서 어떤 평가를 하고 점수를 기재를 하고 90이다 어떻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대학에서는 정말 어떻게 반영하는지를 좀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동국대학교에 두드림 전형이라는 전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시에서 수시를 쓴다는 것은 애들이 총 보시면은 이렇게 보시면 되죠. 논술로 가든가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가든가 학생부 교과로 가든가 아니면 기회균등으로 가든가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름만 바뀌었지 사실 학교마다 이름을 자꾸 붙이잖아요. 뭐 멋있는 이름을 자꾸 붙이는데 동국대학교 같은 경우는 두드림 전형이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지역우수, 농어촌, 학교생활우수, 논술우수 이런 것들은 이제 지역우수나 농어촌 같은 경우는 기회균등이죠. 그리고 동국대학교는 이제 불교 학교이기 때문에 불교 뭐 관련된 그런 전형들도 몇 명이 좀 열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게 이제 기회균등이고 논술은 논술 전형인데 요즘에 유행이 뭐냐면요. 대학마다 그 합격자들의 실질 내신을 까는 게 유행이에요. 합격했던 애들의 내신 성적이 사실 알고 보니까 여기까지였어 라고 얘기하는 게 요즘에 지금 거의 유행이에요. 한양대도 오픈했고 동국대도 오픈을 했는데 동국대 같은 경우를 보시니까 그 학생부 종합전형 지금 고등학교는 어떤 분위기냐면요. 2등급 이상이 안 되면은 학생부 종합전형 너 못 써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실질적으로. 야 공부나 해. 내신도 안 좋으면서 네가 무슨 뭘 써달래기 뭐 이런 분위기가 있어요. 지금 되게 팽배한 상황인데 너무 답답하죠. 왜냐하면 지금 내신을 보시면요. 합격한 아이들의 최고 내신이 2.1등급이었고 최저 내신이 4.2등급까지가 합격을 했습니다. 실제로 반영이 이렇게 되고 있고요. 이번에 2학기에 한양대에서 발표한 것은 6.8등급이 붙었어요. 진짜 대박. 근데 우리 예일여고 막 서울여고 숭실에서는 2등급 안 되면 야 공부나 해. 무슨 네가 그럼 애가 어떻겠어요? CG를 적어주고 이제 공부나 해야지. 공부가 잘 돼요. 그렇게 하면. 자, 그래서 일반계 고등학교의 경우 4.2등급, 평균 내신이 2.8등급까지 정도를 보시면 되겠고요. 자, 논술 전형에서도 합격자 학생들의 내신 점수를 보니까 최고 점수가 1.8등급, 최저가 4.8등급, 평균이 2.9등급. 보통 이런 논술 전형을 대비하는 학생들은 자사고나 특목고 학생이라고 보시는 게 맞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통계 수치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신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고등학교를 선택을 해야 되죠. 그리고 자신에게 맞는 방향성에 있게끔 입시 전략을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한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동국대학교의 사례만 들은 것은 아니고요. 사실 많은 학교들이 지금 이런 내용들을 발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뒤에도 그 이제 대입에 관련된 얘기를 조금 더 드리고 싶은데 고민을 좀 했습니다. 이제 결과물들을 만들고 이제 발표를 하고 리허설을 하면서 중1, 중2 어머님들이 이게 얼마나 와닿으실까? 대입은 아직 먼 얘기 같은데 이 얘기를 비중을 어느 정도로 다룰까? 라고 생각을 드린 건데요. 일단 첫 번째는 그 지금은 스카이 아니면 별로 와닿지도 않으실 거고 가까운데 뭐 명지대 뭐 이런 데는 되게 우습게 아시겠지만 실제로 그 첫째 자녀를 입시를 경험하신 분들은 굉장히 다른 얘기들을 당연히 하세요. 제가 보기엔 예전보다 지금 서울 시내 주요 15개 대학에 가는 퍼센테이지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말 대학 정원이 10,000명 정도로 줄었어요. 서울 시내 주요 대학들이. 그래서 제가 가르치다 보니까 네가 어떻게 서울대를 가? 이런 애들이 붙었던 게 지금 한 7, 8년 전에 가능했다면 지금은 아니 서울대는 뭐 가지 이렇게 내신도 나오고 수능도 나오고 이런 애들이 못 가요 지금. 그래서 어떻게 원서였겠었니? 그랬더니 학교 대부분이 그랬다더라. 이번에 너무 저는 그런 것들을 많이 실감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녀분들이 스카이 가면 참 좋겠지만 대부분 못 갈 겁니다. 어려워요. 그만큼 어렵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전략을 안 짜면 거의 불가능해요. 그냥 공부만 한다라는 거는 말이 안 돼요. 지금 입시 구조에서. 자,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정말로 자기한테 맞는 고등학교 선택해야 되고요. 또 고등 과정에서 그 입시에 맞는 준비 사항들을 걷어낼 건 걷어내고 집중할 건 집중하고 만들어가는 과정들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옛날처럼 수능의 점수가 몇 등급이야, 몇 점이야 이걸로 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과정을 준비하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미리 좀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지금 이 학생은 현재 고3인 여학생인데요. 이 친구가 너무 그러니까 되게 어떤 아이냐면 중학교 때 어머니 말씀에 날렸던 애래요. 전교 등수가 진짜 날렸던 애인데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업 태도도 상당히 좋고 몰입도도 상당히 좋은 아이인데 얘가 이제 선정고등학교를 지금 다니고 있는 여자아이예요. 근데 얘가 이제 고2 11월 모평에 보니까 국어, 수학, 영어가 4, 3, 4등급이 나왔어요. 너무 흔하죠. 충분히 우리 어머님들 자녀들도 충분히 저렇게 나올 수 있어요. 고2 11월에 고장 올라가기 직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탐구를 보시면 6, 5를 찍었어요. 안 한 거예요. 탐구 거의 대부분의 애들이 안 해버려요. 자꾸 국영수가 중요하니까. 자, 그런데 고3이 돼서 3월달이 딱 되니까 얘가 좀 올랐어요. 3, 2, 3. 그래서 저희가 너무 대견하다. 너 진짜 대박이다. 잘했다. 하지만 3월이잖아. 3월은 어떤 시험이냐? 아직 재수생이 성적표 안에 들어오지 않은 성적표예요. 그래서 이제 6월이 돼야지 실질적인 등급이나 이걸 믿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친구는 정말 너무 대박인 게 6월달에 그 등급을 지켜냈어요. 6월에 좀 쉽기도 했다고 하는데 어찌됐건 지켜냈습니다. 등급이니까. 그런데 탐구는 여전히 5, 5를 찍고 있어요. 탐구까지 여력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이렇게 점수를 좀 만들어내서 지금에서 변이만 없다 그러면 3, 2, 3을 아마 찍고 졸업을 하겠지. 수능에서 저 정도 할 수 있지. 이제 이렇게 목표를 좀 잡고 있는 친구고요. 또 이 친구의 생활기록부를 1학년, 2학년, 3학년까지 이렇게 분석을 쫙 했습니다. 아까 100점 만점 말씀드렸고 잘 된 애가 90점 있었고 73점 이렇게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1학년 때 얘는 100점 만점에 69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생기부나 이런 교육에 대해서 전무한 상태로 그냥 공부를 막 해버린 거죠, 고일 때. 그쵸? 그런 걸 어디서 듣지도 못했고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니까 막 중간고사, 기말고사, 모의고사 보니까 어떻겠어요, 분위기가. 계속 공부한 거죠, 뭐. 자, 그러다가 2학년 때 진로를 좀 찾아요. 진로를 좀 찾아서 세부 능력이라든가 내신 성적도 좀 오르고 애가 이제 분위기를 약간 탔어요. 그래서 이때 진로를 좀 정했고요. 3학년 때 이제 진단받고 888로 내신 성적, 세부 성적, 학과 적합성 부분에 좀 가산점을 받습니다. 자, 하지만 고1 때 좀 똥 싸는 게 있어가지고 평균적으로 내려보니까 84.5 정도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평균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가 84.5 정도는 이제 서울시내 소재대학의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지원이 가능한 점수예요. 80 그래도 2점에서 5점 정도 나오면 지원 가능하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80이 언더다 그러면은 아예 안 쓰는 게 맞아요.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근데 뭐 지방의 분교라든가 이런 데는 또 지원이 볼만하지만 어찌됐건. 그래서 이 친구의 이렇게 수능 점수를 왜 보죠? 그러니까 논술 전형으로 그러니까 최저를 맞춘다고 할 때 저거를 이용을 해보자 이런 전형이고 두 번째는 학생부 종합 전형 이 내용을 볼 때 이 친구는 수시에서 논술 전형으로는 숭실대와 동국대를 지원 가능하다 이렇게 진단 평가가 좀 나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얘는 근데 숭실대, 동국대는 중학교 때 거의 보지도 않았죠. 안 돼봤자 중대, 경희대 달래하고 이런 애인데 근데 왜 그러냐면 숭실대, 동국대가 최저 등급이 합이 두 과목의 합이 5, 6 이렇게 되는 학교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어떠세요? 3, 2, 3이잖아요. 그러니까 얘하고 이것만 하면 두 과목 합이 5 이런 학교가 중앙대는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여대, 숭실대, 동국대 정도를 논술별로 넣은 지원이 가능하다. 두 번째는 이제 학생부 종합점수가 84.5가 나왔기 때문에 숙명여대나 건국대의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가능하다. 그래서 수시원서 6번을 쓰는데 이때 이제 동국대나 숭실대 논술 전형으로 한 2개 쓰고 또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한 2개 쓰고 이렇게 수시를 이제 거치는 거죠. 그러니까 카드를 하나만 갖고 있으면 안 돼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자, 그리고 중앙대나 경희대 정도는 약간 상향 지원으로 학생부 종합 점수를 한번 집어넣어보자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학생부 종합 전형도 학교마다 다 다릅니다. 점수 반영 비율도 다르고 똑같은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을 보는 학교가 있고 학과 점수를 좀 많이 보는 학교도 있고요. 그래서 한쪽으로만 이렇게 딱 픽스해서 보시면 안 되고 얘는 이런 결과가 일단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어머님이 오셔서 직접 상담을 하셨어요. 내원을 하셔서 아이 미팅을 잡아서 2대1로 이렇게 상담을 진행을 했었는데 좀 많이 후회를 하신다는 얘기를 끝으로 좀 하시더라고요. 진작 좀 알았으면 좋았을 걸. 보일 때 정말 너무 몰랐다. 아무것도 모르고 공부 위주로만 좀 시켰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일단 자신한테 맞는 고등학교를 좀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먼저 성적이죠, 성적. 그러니까 성적이 안 되는데 자꾸 자사고를 보내시는 학부모님들이 계세요, 욕심상.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랑 비슷해요. 레벨이 안 되는데 제일 높은 반에 배정해달라는 거랑 비슷하신데 왜 그러시죠? 분위기 때문에. 그쵸?
분위기 정말 중요하죠. 또 우리의 성향이 분위기를 굉장히 타는 애다. 그래서 사실 만들어줘야 되는 것도 학부모님 몫이긴 한데, 문제는 분위기는 좋은데 그 좋은 분위기에서 성적을 계속 똥을 싸고 뭔가 이렇게 바쁘기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뭔가 전략을 갖출 만한 여유가 없다 그러면 계속 비싼 등록금 주고 사실은 그냥 누군가 밑에 밟아주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다면 굳이 갈 필요가 없죠. 그러면 그 성적이라는 게 제가 지금 드리는 이런 감성적인 멘트가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 기준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일반고나 자사고를 만약에 간다 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뭐 숭실고나 충암고나 예일이나 선일이나 선정이나 명제를 보내신다 그러면은 이 고등학교에서는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을 우선으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사고는 이제 이화여고, 대성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신이 그래도 4등급 이상은 나와야 돼요. 근데 이제 이게 중학교 내신하고 별로 관계가 없을 경우가 상당히 많죠. 중학교 내신이야 어찌됐건 노력하고 공부 근성이 있으면 벼락치기도 먹히고 하지만 그랬던 애가 이화여고 가서 내신 60점을 시작하는 경우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제가 미리도 말씀드렸어요. 60점 이상 못 받을 거라고. 이게 공부를 그냥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얘는 지금 이 문법적 내용을 이 시험 기간에 처음 보는 내용들이 거의 허다한데 응용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이걸 얘가 열심히 안 해서도 아니고 이미 갖춰야 될 많은 부분에서 빈틈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졸업할 때까지 3등급 이상 죽어도 못 갑니다, 어머니. 근데 그걸 아시면서 보내실 거면 하시고 그게 아니면 지금 차라리 다른 방법을 선택하시는 게 좋겠다 말씀도 드리죠. 4등급 이상이 되어야 되고요. 이때 반드시 학생부 종합전형을 우선으로 할 때에는 남하고 차별화된 학교 활동 사항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애들이 다 학생부 종합전형을 어찌 보면 생각을 해야만 하는 건데 이 경우에 자사고는 자사고대로, 일반고는 일반고대로 그 정해진 시나리오라는 게 다 기본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되게 놀랬던 게요. 그 이화여고 학생들의 좀 성적이 그래도 좀 괜찮은 애들이었어요. 한 4등급, 3등급, 2등급 이렇게 있는 애들인데 얘네들의 생기부를 봤는데 깜짝 놀랐잖아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전혀 없어요. 왜냐면 이 내용이나 이 분량이나 활동의 종류는 장난 아니게 많아요. 너무 많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표 IR이 있고 소논문이 다 있는데 딱 이런 느낌이었어요. 아 얘는 이화여고 꼭두각시네. 그냥 학교에서 하라니까 가고 서쪽으로 가라니까 가고 동쪽으로 가라니까 갔지 본인의 진로 적합성에 대해서 고민하는 흔적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다 생기부에 이렇게만 써있어요. 참여함, 참여함, 참여함 이렇게만 써있지 뭘 느꼈는지, 뭘 변화했는지 본인이 학교를 위해서 뭘 했는지 이런 거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바쁘기만 하고 성적도 못 만들고 이러려면 안 보내는 게 맞다라고 저는 단연코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는 특목고나 전국고 자사고를 가는 경우가 될 텐데요. 외고나 뭐 아니면 공주 하위고나 뭐 이런 고등학교를 말씀을 드리겠죠. 요 고등학교는 이제 아시다시피 하나고 뭐 붙은 학생들도 보면은 전교 1등 그 이상이잖아요. 걔네들이. 왜냐면 전교에 한 명씩 따박따박 붙여주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전교 2등도 해보지 못한 괴물 같은 그런 애들이 이제 모여서 딱 시험을 봤더니 153등 이래버리는 거예요. 헐, 내 인생이 이렇게 찌질해질 줄이야.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런 아이가 사실은 내신이 그러니까 4등급이 아닌 아이들이 당연히 있을 거고 그 학생들이 하지만 굉장히 우수한 아이고 대학에서는 이 학생들을 놓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위권 대학들은 논술 전형을 아직도 많이 뽑고 있죠. 내신을 좀 보지 않고 수능의 최저를 보고자 하는 그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의 4개 과목 중에서 2과목의 합이 4, 그러니까 2등급 2개 아니면 2등급 하나, 3등급 하나 이 정도를 보더라도 우리가 현실적으로 논술 우선 전형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이런 얘기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생부 교과 전형, 내신이 극상위권에 속하는 애들은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진원이 가능한데 이럴 때는 이제 내신이 1등급에서 1.5등급까지 이 정도의 어떤 학생이고요. 자, 교사와 학교장 추천서 그리고 기본적인 생활기록부 관리, 자소서 면접을 준비해야 되고 보통은 지방고등학교나 특성화 고등학교의 학생이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지금 고등부에도 뭐 선일여고나 충암고 학생들 중에 지금 전교 거의 1등, 오늘 제가 문자 받았는데 충암고에 이제 올 1등급을 받았대요. 얘가 올 1등급. 영어가 만점에 전교에 2명인데 그 중에 한 명이 자기라고 얘기를 해서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거를 일부러 학원에 전화를 해서 저를 바꿔달라고 남자애가 얘기를 했는데 그런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전략이 학교장 추천 전형, 직윤 전형 이런 걸 생각을 해야죠. 교대 준비를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 외에는 대부분 이제 여기에 속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자녀분이 특목고나 전국고 자사고에 붙을 거라고 확신하시나요? 근데 현실적으로 여기에요, 여기. 이게 누구나 예외가 없어요, 이거는. 그쵸?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
여름방학 목표에 대해서 두 가지 크게 보시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장에서 톱니바퀴 3개 말씀을 드렸죠. 성적 만들기랑 진로 만들기랑 활동 만들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일단은 여름방학 목표의 첫 번째입니다. 지금 중학교 2학년 또는 1학년 이제 일부 어머니들 계시는데 그 토셀 시험을 앞장에서 잠깐 처음에 초창기에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근데 성적표를 받아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 계시죠? 그래서 중1 학부모 중에 토셀 시험 이적하면서 봐서 막 6 나오고 8 나오고 이랬을 때 퇴원생이 엄청 많아요. 매월 몇십만 원씩 주고 이렇게 학원 보냈더니 뭐야 니네 레벨 테스트 볼 때는 잘한다고 하더니 시험장 가서 봤더니 8 나왔어. 야, 그만 또 아닌 것 같다. 과외시키자.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보게 되는 토셀 시험은 토셀 하이 주니어예요. 그러니까 이 시험의 대상은 누구냐면 고1까지예요. 고1까지. 그리고 시험지의 내용을 보시면은 어려워요. 제가 보기엔 고등학교 1학년 3월 모평 그 이상의 수준의 문제들이 있어요. 따라서 중학교 1학년 아이가 이 시험을 봤을 때는 어떤 상황이냐면 하나도 모르겠어. 모르는 단어가 미친듯이 많이 나왔어. 안 들려. 4 나왔어. 이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걔가 뭘 받냐면 7을 받아요. 등급을. 그러니까 저희도 미치겠어요. 이거 조작을 할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너무 놀라운 건 중학교 1학년 1학기 때 토셀 하이 주니어에서 7을 받았다. 9등급까지 갔는데 7을 받았다는 얘기는 전체 상위 65% 안에 속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토셀 주니어와 토셀 하이 주니어의 차이가 좀 많이 나거든요. 난이도 차이가. 자, 그런데 얘가 계속해서 단어도 외우고 시험도 보고 특강도 듣고 저희가 이제 특강을 상시 특강을 토셀 주니어를 하거든요. 자, 이런 부분들을 했을 때 중학교 1학년 2학기 때 6등급 받고 2학년 2학기 때 4등급 받고 이렇게 올라가는 추인데 창피하지만 저희 딸의 등급이에요 지금 이게. 그래서 저는 되게 멘붕이 왔었어요. 사실은 뭐지? 애미가 이주한데 지금 엄마 애미야 얼굴에 네 신부를 알아라 막 이러다가 싸웠는데 아 대박이다 진짜 어떻게 이렇게 하지? 했는데 오르더라고요. 점점 오르고 시험을 보러 갈 때마다 조금씩 오르고 듣기 같은 거는 좀 잘 보고 이런 현상들을 봤는데 그래서 목표는 뭐냐면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 3 찍고 3학년 1학기 때 2를 찍으면 이 퍼센테이지가 정확하게 저희가 정한 게 아니라 성적표 나와 있어요. 94% 안에 들어가는 퍼센테이지예요. 그래서 이제 3학년에 딱 올라가면 토셀을 안 봅니다. 수능으로 저희가 점수화하는 모의고사를 보게 되는데 이런 아이들이 고등학교 1학년 수능에서는 이제 토셀을 1.2등급 95% 안에 들어서 최상위권 1.8% 안에 든다 그러면 92%로 상위권이라고 보시는 게 맞으시죠. 그러니까 이게 믿을만한 데이터라고 저는 단연코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상식중학교에서, 덕산중학교에서, 숭실에서, 예일에서, 상암에서 몇 등급이고 몇 점인지는 사실상 믿을만한 점수는 절대 아닙니다. 아이의 성실성을 체크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 성적 그래프의 이제 최상위권과 상위권의 그래프의 추이를 보시면 그래도 1.8% 안에 영어가 들어야 인서울을 가더라 이거죠. 정말로. 이거 저 오버하는 거 진짜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위권인데 어떻게 해서 가기 옛날 얘기예요. 옛날 얘기 진짜로. 그러니까 기준이 물론 영어가만 기준이 될 수는 없겠지만 영어는 모든 이공계 문과할 것 없이 총망라하는 가장 기본적인 과목이잖아요. 미대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어떤 상위권 특히나 이제 1.8% 안에 드는 게 저희의 목표고 어머니들의 목표가 되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3학년 1학기 때 이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토셀 시험에 대해서 조금 상세하게 말씀을 다 드리면 시간이 너무 많고요. 그러니까 알면 알수록 굉장히 좋은 시험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각각의 그 등급이 의미하는 바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여실히 다 분석해서 보면은 다 그 말이 맞아요. 얘가 왜 7등급을 받았고 왜 4등급이고 뭐가 부족한지가 그 멘트가 다 정해져 있고요. 연구진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말을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적에 대해서는 이 데이터를 4번 이상 1년에 2번 이상 보시고 또 학교 안에서도 시험 보니까 그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아이하고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좀 기준을 좀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조합은 여름방학 특강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문법이 이제 총 3가지, 초급, 중급, 고급 문법이 이번에 이제 오픈이 됩니다. 그리고 토셀, 하이 주니어 특강반도 오픈이 됩니다. 특히 토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 2회 본다고 말씀드렸는데 2월과 8월은 전체 응시를 다 동료를 하는 시기이고요. 이때 스케줄이 안 맞으셔도 꼭 가능하면 좀 보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8월 22일 날 디데이가 잡혀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 시험을 위해서 이제 아이들이 토셀 주니어, 하이 토셀 주니어 특강을 저희가 이제 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이 드시죠? 아유, 기본도 안 되는데 무슨 토셀이야 시험을, 뭐 특강을 또 그것까지 들어가라고 하시겠는데, 저도 좀, 사실은 저도 애가 있으니까 웬만하면 좀 문법 특강이나 이런 거를 듣게 하고, 테스트 프랩 같은 경우는 사실 집에서 좀 풀려보게 하고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집에서 풀려보게 할 수가 없어요. 못하겠더라고요. 싸우고 자꾸. 그리고 뭐 책장도 오답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얘가 보통 이제 모객이 안 되는 특강을 저희 아이를 보통 꽂아서 놓거든요. 희생타로. 그래서 이제 토셀 특강도 초등부부터 많이 들었는데, 듣고 나면 반드시 등급은 오르더라고요. 한 1.5등급 이상 올라서 거기에 대한 성취감을 애가 좀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상당히 전 좋다고 보고, 또 중요한 거는 준비를 하고 디데이를 잡아서 가는 그 긴장감, 시험 울렁증 있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1년에 2번 정도는 그렇게 정색하고 시험 보는 그런 분위기를 좀 연출을 하실 필요가 좀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선생님들한테 특강에 대해서 좀 부탁을 드렸던 거는요, 라이팅을 무조건 집어넣어라. 초급이든 중급이든 고급이든 무조건 라이팅을 집어넣어야 된다. 워크북을 꼭 만들고 관련된 자료들 같이 아까도 회의를 좀 했었습니다. 결과물에 대한 거, 테스트는 어떻게 볼 건고, 초급 문법 같은 경우는 이제 품사가 너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품사의 이해를 7회 동안 매번 시험을 보자. 매번 빈 종이에다가 품사를 다 정리하는 시험을 보자. 그러면 1회 때가 다를 거고 중간에 다를 거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관련해 그래서 라이팅 특강이라고 좀 보시는 게 맞으실 것 같습니다. 자, 여름방학 특강, 여름방학 목표 두 번째 항목으로 마지막으로 달려가고 있는데요. 앞부분이 여름방학의 목표의 첫 번째가 성적 만들기의 어떤 지역적 부분이라고 한다면 조금 바운더리를 크게 보시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정리를 해보니까요. 학년별 활동사항의 목표가 사실은 있으세요. 이 중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학년이 언제라고 말씀드렸죠? 2학년입니다. 2학년이 가장 중요해요. 지금 딱 중앙에 있으시죠, 지금? 자, 그래서 1학년 때는 일단 내신 성적에 내신 성적이 뭐야? 내신 시험이 뭐야? 이런 것들을 애들이 이제 맛보는 시기이죠. 그때 이제 실전으로 가는 거고, 또 수행평가 활동도 1학년 때 이미 다 진행을 했고, 또 창의적 체험활동, 이게 바로 자동봉진이죠.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독서활동, 자, 이런 부분, 그리고 독서활동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1학년 때 시작을 하죠. 자, 그리고 2학년이 되면은 내신 성적은 이제 더 중요해집니다. 자, 그렇게 되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세부 능력의 구체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거예요. 1학년 때는 기본적으로 좀 깔고 가다가 2학년 때는 본인의 어떤 전공 적합성이 고등학교 2학년의 R&D로 중요한 것처럼 세부적으로 그 기질을 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고등학교의 입학 요강의 동영상을 보시면요, 인터뷰를 한 학생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희 학교에서 학생을 뽑는 기준은 첫 번째 전문가적 기질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신이 다 극상위권으로 좋은 애들이 몰리는데 그 중에 뽑아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집요하게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굉장히 깊이 있게 공부했던 흔적이라든가 이렇게 뭔가 특정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적인 기질을 보자는 거죠. 전문가는 없죠. 중학생이 무슨 전문가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질을 보자는 건데 그게 바로 중학교 2학년 때 세부 능력에 대한 구체화라든가 또 창체활동, 독서활동의 방향성을 제시하면서 이때 이제 드러나기 시작을 한다라고 보시는 게 맞으십니다. 자, 그리고 3학년 이제 1학기까지가 중요한데요. 내신관리, 또 생활기록부를 한 번씩 진단을 받으시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중3 신입생들까지도 무조건 등원하면 다 생기부를 제출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려요. 그리고 이제 제출을 하면은 거기에 대한 진단을 하고 거기에 대한 이제 분석 내용을 구글 드라이브를 통해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슬픈 건 어머님이 못 보신다는 거예요. 공유를 했지만 어머님은 볼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이게 좀 슬퍼요. 그래서 조금 이거를 많이 어프로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저는 학원하기 전에 사실 이메일도 못 보냈던 여자였거든요. 제 이메일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아는 언니한테 전화를 어떻게 보내는 거야, 이메일? 이랬던 사람이 완전 뼛속까지 못 가고 기계 완전 싫어하고 스마트폰 같은 걸 보면 저희 막 남동생이랑 남편이 너 도대체 몇 년도에 태어났냐 도대체 뭐 이런 식인데 어찌됐건 먹고 살려고 하니까 이걸 다 해야 되고 당연히 지금은 뭐 이것저것 뭐 여러 가지를 다 하는데 학부모님께서 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이주학원은 카톡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통로가 있고 문서도 있는데 왜 드라이브를 통해서 자꾸 관리를 하냐고 그러시지만 이게 가장 편리하고요. 가장 빨리 업데이트를 하실 수 있고 가장 많은 용량의 정보들을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드라이브에 이미 이제 자녀분의 폴더 안에 들어가시면은 엄청나게 많은 정보들이 그 안에 다 있어요. 슬픈 건 엄마가 보실 수 없다는 거. 네,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아이들하고 또 학생들하고도 학부모님들하고 생활기록부에 대한 꾸준한 교육들을 지금 진행을, 교육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요. 같이 공부를 하는 시간을. 그래서 중학교 2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는 지금 학생 그 교육을 이미 진행한 클래스들이 좀 있어요. 중1은 안 했어요. 중1은 개념이 없어서 애들이 그거 해봤자 못 알아들어요. 아니면 뭐야 재미없어요 뭐 이러고 하는데, 확실히 중3은 완전 애들이 달라요. 그리고 고등학생도 고1은 애들이 좀 잘 몰라요. 자기 생기부를 본 적이 없으니까 고2 고등학교 들어와서. 근데 고2는 애들이 이제 알죠. 자기 생기부를 본 적이 있고 하니까. 그래서 학생하고 일단 먼저 교육을 하고, 그 이후에 학부모님들이 이렇게 간담회를 통해서 공유를 하고, 그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학기별. 그러면 이제 학년별은 1학년은 그렇고 2학년은 그렇고 아까 3학년 1학기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중학교 2학년 혹은 1학년 학부모님들께서 1학기가 지금 맞춰지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1학기 때는 뭘 해야만 했느냐? 일단 첫 번째 진로 방향성이죠. 그리고 1학기 때 4월에 과학의 달이 있었고 5월에 가정의 달이 있었고 축제가 있었고 뭐 동아리 활동이 있었고 자율 동아리 활동이 있었는데 봉사는 어떻게 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계획을 반드시 세우셨어야 돼요. 언제죠? 3월에. 2월 말이나 3월에 이걸 하셨어야 돼요. 하신 분도 있고 놓친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활동의 목록을 작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3월 달에 계획한 거 딱 갖고 담임 상담하러 가셔야죠. 근데 그때 가셔서 그 사실 이런 콘텐츠가 없으면은 굳이 갈 필요가 없어요. 선생님이 우리 애를 잘 모르세요. 학기 초라서. 그러니까 잘 모르시는데 가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겠어요. 근데 가는 이유는 이거죠. 선생님, 저희 아이가 경영경제 쪽에 좀 관심이 많고 책도 그쪽으로 많이 읽어서 그쪽에 탐색을 하고 있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뭐 사회 과목이나 이런 과목을 좀 열심히 수행평가도 하라고 하고 있고요. 선생님한테 이제 전공에 대한 부분을 좀 어필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선생님, 그래서 저희 아이가 이번에 자율 동아리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지도교사 선생님의 어떤 분이 좋을지 아이가 물어보면 좀 같이 도와주실 수 있나요? 아니면 선생님께서 좀 지도교사가 되어주실 수 있나요? 세 번째, 선생님, 저희 애가 좀 샤이한 성격이라서 회장 부회장 같은 거는 좀 관심이 없어 하는데 자율활동이 있죠. 자동공지 중에 자율활동. 자율활동은 이제 학교의 여러 가지 행사에 애가 참여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학교를 위해서 애가 뭘 했는지를 보겠다 뭐 이런 건데, 예를 들어서 학교에는 뭐 청소부장도 있고요. 또 뭐 학습부장도 있고요. 체육부장도 있고 뭐 조별 팀장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만한 어떤 작은 역할 하나를 선생님께서 좀 제시해 주시면 저도 집에서도 얘한테 얘기를 좀 그런 식으로 할게요. 근데 선생님 얘기하시더라고요.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뭘 맡았어요 지금. 이게 돌아가면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두시면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자율 동아리, 그리고 얘가 경영경제 쪽에 관심이 있다. 그리고 리더십에 대해서 자율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제 8월이 됐습니다. 8월이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벌써 이제 7월 중순이 벌써 훌쩍 넘어가는데 1학기에 대한 성적 분석을 해야 돼요. 성적 분석이, 성적표가 아직 안 나오셨죠? 성적 분석은 어떻게 하시냐면 7월에 각 학교별로 나이스의 모든 담임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중간 기말 성적을 기재를 해야 되는 게 그게 규칙이에요. 그 7월에 이미 다 기재가 돼야 되니까 어머니들 8월에 들어가시면 다 보실 수가 있어요. 성적 1학기 성적들을. 성적은 7월에 다 무조건 다 완료를 해야 되거든요. 전체 생기부는 내년 2월에 마지막이 돼야 되는 거지만, 그래서 거기를 보면 이제 전체 등급도 나와 있고 과목별 이런 부분들이 점수화된 것들이 나와 있죠. 그래서 그거를 제출을 이제 해주시면서 상담을 하는 거고, 활동 사항들을 1학기 때 했던 걸 정리를 하시는 거죠. 안 하면 까먹어요. 책도 뭐 읽었는지 다 까먹어요, 애들이. 줄거리도 까먹고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봉사했으면 그 증빙 자료, 시간에 대한 부분들, 그 증빙 자료 다 준비하셔야 되고, 또 반학기가 지났으니까, 한 학기가 지났으니까 1년에 대한 스토리, 2학기를 준비를 하는, 아유, 네가 바빠가지고 지난 1학기 동안에는 봉사를 좀 그렇게 했지, 또 동아리 활동에 좀 엄마가 보기에는 좀 이랬는데 동아리를 바꿀 건 아니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네가 참여를 하고 엄마가 어떤 부분 도와줄지 같이 한번 얘기 좀 해보자. 또 역할 분담, 엄마는 어떤, 애는 어떤, 담임 선생님은 어떤 역할들을 해야 되는지를 요때 상담을 한번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 하고 나서 가시면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그쵸? 3월에 한 번, 8월에 한 번 이렇게 가시는 거죠. 뭘 갖고 가시죠? 1학기 때 활동한 걸 딱 계획한 걸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2학기 때 뭘 하겠다라고 딱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담임 선생님이 이러실 거예요. 대박이네. 나보다 더 많이 알아. 약간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이 좀 있으실 수 있죠. 근데 좀 가셔서 잘 관계 형성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담임 종합운영도 있고 좀 분위기 좋게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2학기 때는 이제 계획했던 내용들을 전부 활동을 하는 거죠.
그리고 선생님과의 커뮤니케이션 8월에 일단 가셔서 진행을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커뮤니케이션 하시는 거고, 또 내년 2월이 되면은 이제 1학년의 전반적인, 2학년의 전반적인 기재를 하게 되는 시기가 옵니다. 그렇죠? 이때 이제 제대로 잘못된 기재 사항이 있는 경우에 이의 신청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때뿐이에요. 2월이 지나고 나면 기재가 뭐 이의 신청을 하시고 이런 것들이 불가능합니다. 못 바꿔요. 그래서 그때 반드시 나이스 들어가셔가지고 제대로 잘 독서 활동이나 봉사나 이런 것들 놓치지 않고 잘 진행이 됐는지, 예를 들어 이때 담임 종합응열을 바꾼다, 이거는 좀 말이 안 됩니다. 그거는 선생님 고유의 권한이지 선생님 어머님들이나 제가 말과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다만 출결이라든가 보통은 이런 거죠. 그리고 사실은 중학교에서 근무하시는 담임 선생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별로 바꾸는 걸 그렇게 반가워하지 않으세요. 사실은 저거 기재하느라고 바빠 죽겠는데 뭘 고입에서 그렇게 중요하지도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찌됐건 이렇게 한번 해본 애가 대입 때 반드시 중요하게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지금 7월 중순에 간담회를 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간담회와 구글 드라이브를 통해서 꾸준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을 3월에 또 8월에 또 11월에 이런 일정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타임 스케줄만 정확하게 정하시고 준비할 것들만 진행을 하시면은 얼마든지 진행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자, 세 가지만 같이 좀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성향을 파악을 하자는 거죠, 아이들의. 학부모님께서는 애는 실패했는데 자꾸 의사라고 그러시고, 그런데 의사가 행복해 보이세요? 저는 제일 싫은 직업 중에 얼마나 힘들까. 하루 종일 입만 쳐다봐야 돼, 지금. 하루 종일 막 귀만 봐야 되고, 막 너무 괴로우실 것 같은데, 아이는 사실 그걸 원치 않은데, 학부모님 무조건 의사를 하라, 뭐 교사를 해라, 변호사를 해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일단 성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생활기록부에 대한 분석과 그 수행평가에 대한 내용들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하십니다. 그래서 진로 탐색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성적 만들기인데, 정량적 평가 외에도 정성적 평가 부분을 반드시 같이 만드셔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요, 제일 답답한 케이스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안타깝죠. 활동을 열심히 했는데 담임 선생님이 모르세요. 그럼 너무 안타까울 것 같아요. 애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 부분이 어필이 됐는지 안 했는지는 애가 가서 선생님한테 됐냐 안 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학부모님들께서 3월과 8월에 미리 이렇게 하시면 당연히 신경을 쓰실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자, 이래서 진로를 설정하고요. 활동계획서 3월과 8월에 진행하고요. 선생님 면담 연 2회. 이건 학교 선생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이스 확인은 2월에 해서 이의 신청할 거 하시고, 다 진단되면 저희한테 분석 의뢰하시면 다 분석해드리고요. 예. 그래서 이제 중3이 돼서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교 입학을 준비를 하게 되면은요, 그러니까 수능의 5회 정도의 어떤 시험 성적이 맞아서 객관적인 점수가 얘가 어느 정도 등급에 속해 있는지를 저희가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수능 유형 학습, 수능 점수를 분석하고, 생활기록부 활동별 분석하고, 고등학교 활동계획 세우고요. 그래서 중3 때 프로세스는 좀 이렇게 정해져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일단 흔하지만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지금까지 준비한 내용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